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동화 같은 소설 구병모 작가의 아가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강 다리를 건너다 나는 그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 강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그때 나를 둘러싼 물고기 떼 속에서 사람 머리가 불쑥 나왔어요. 그 남자는 나를 안고 헤엄쳐 나와 나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자가 등을 돌릴 때 나는 틀림없이 보았어요. 그의 귀 뒤가 호 모양의 홈으로 패여있는 것과 비늘처럼 빛나는 그의 목을 말이죠. 다들 정신나간 여자의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것이 사람이었든 물고기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저한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물 한 개 앞에서 차를 멈췄다. 실수령액 108만 원에 불과한 월급이 11개월째 연체된 끝에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빼앗기고 비좁은 경차 안에서 아이와 둘이 몸을 부대끼며 눈을 붙였다. 급한 대로 사장을 찾아가 1개월치의 월급만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장은 난처하다는 얼굴로 우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으름장을 놓으며 옆에 끼고 온 아이라도 어디 앵벌이단에 팔아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순간 남자는 화가 치밀었고 결국 사장을 죽이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아이를 안고 이내호 속으로 떨어졌다. 수면을 때리는 소리에 자던 노인은 문득 몸을 일으켰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내촌에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주섬주섬 외투를 걸치고 나왔다. 호수 입구에 작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안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이미 틀렸으니 날이 밝는 대로 도움을 청할 젊은 사람들이라도 모아볼까 생각하며 호수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때 찰랑찰랑하며 지느러미가 물살을 휘젓는 소리가 연속해서 들렸다. 이어 물 밖으로 아주 작은 손 하나가 나오자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물에서 나온 아이는 노인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쓰러졌다. 노인은 손자와 함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노인이 망설일 때 손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며 아이 귀 뒤를 가리켰다. 귀 뒤에는 깊은 상처가 데칼코마니처럼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이 상처 사이로 드러난 진홍빛 살이 심장의 움직임처럼 일정한 리듬을 갖고 움직였다. 이것은 명백히 생명의 움직임이었다. 다음 날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깨어나기 전의 일들이 고스란히 기억나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적어도 아이의 기억이 돌아오거나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만이라도 두고 보자고 했다. 고는 자기 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노인이 그렇게 부르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 강하는 곤을 고기 새끼라고 불렀다. 곤을 물에서 데리고 온 다음 날 노인과 강하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아이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의사는 이런 일을 시간 끌어봤자 좋을 것 없으니 경찰에 알리라고 했다. 수화기를 드는 노인의 손을 막으며 강하가 말했다. 한밤중에 굳이 기어나가 이 애새끼를 주워온 게 누군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보내자고? 이 몸으로 어디 수상한 연구실이나 아쿠아리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한숨을 쉬며 곤을 데리고 다시 집에 왔다. 언제라도 알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두어 달 남짓 흐르자 노인은 이제와 곤을 어디론가 보내기에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점점
곤의 몸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등에 반짝이는 비늘 같은 것들이 한 조각씩 자라나 눈부시게 빛이 났다. 강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돈을 준다면 어디든 가서 일했다. 할아버지도 그때까지는 그런대로 건강했다. 어느새 곤은 적어도 그들에게 신기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몸에 남다른 상처가 있을 뿐인 보통 사람이었다. 그때까지는 말이다. 인형이 집에 들어서자 노인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를 들은 채 만체하며 부엌문을 열다 인형은 곤을 보았다. 순간 인형은 강아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자랐나 생각했다. 그때 강아가 돌아왔다. 침묵이 흘렀다. 곤은 노인과 인형이 다투는 소리를 통해 그동안의 일을 짐작했다. 그녀는 지겨운 고향과 완고한 아버지를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배우로 키워주겠다는 남자를 따라가 수년간 이용당한 끝에 강아가 태어났다는 내력이었다. 첫날을 제외하고는 인형은 별로 제정신일 때가 없었다. 오랜 접대 생활에서 얻은 알코올 중독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먹는 약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 기운으로 주위 사물 식별이 원활하지 않아 외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분석력이 떨어졌다. 그 덕분에 인형은 곤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형이 온 뒤로 노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읍내 기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다. 강아 역시 일을 핑계로 집에 있지 않았다. 자연히 그 집에는 곤과 인형 둘만 남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당에서 머리를 감는 곤의 뒷모습을 보고 놀래키려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 순간 현란한 빛을 내는 곤의 등을 보고 자리에 멈춰섰다. 그 등을 보며 그녀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강아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다 멈칫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이불 밖으로 모두 맨 어깨가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급히 들어가 이불을 낚아채니 곤은 청바지 차림이었고 인형은 플레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끝 한쪽이 흘러내려와 있었다. 화가 난 강아에게 인형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예뻐서 잠깐 보여달라 했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아는 화가 안 풀려 그대로 돌아 나왔다. 곤이 다급히 그를 쫓아나와 아주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드시는 약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에 강아는 그렇게 걱정되면 그놈의 약들 못 처먹게 다 쓸어다 버리라고 말하며 곤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다음 날 곤은 정말로 그렇게 했다. 곤은 그녀가 약을 먹을 때보다 먹지 못할 때 보는 환각이 더 심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남은 약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인형은 불안해하며 집안 곳곳을 뒤졌다. 그녀가 곤을 뿌리치고 마당에 나왔을 때 눈앞에 보여야 할 작은 마당과 현관문 대신 지독한 환각이 이어졌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쨍그랑. 그 소리에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맨발에 떨어지는 핏물을 내려다보았다. 강아는 일하던 중 절박한 울음에 가까운 곤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곤이 웅크린 채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양쪽 다 옷은 엉망진창이었고 마당에도 군데군데 피가 튀어 있었다. 어머니의 직접 사인은 마당에 있던 수레의 이음새에서 드러나버린 못으로 보였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이미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약을 내놓으라고 하더니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숨이 막혀서 목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밀쳐버렸어. 절대 이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강아는 곤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여기저기 묻은 피를 닦아냈다. 곤의 목에는 졸린 손자국이 보랏빛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곤에게 후드를 씌운 뒤 꽈배기 목도리까지 둘러주고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눈에 띄지 않도록 되도록 멀리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마지막 전화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걸어서 약을 찾아내라고 난동을 부린 것이고, 그가 집에 왔을 때 이미 본인이 금단 증상으로 날뛰다가 이 지경이 된 것으로 할 것이라 말했다. 가라는 강아에게 고는 망설이며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물론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고는 인해촌을 떠났다. MT촌인 리버벨트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대학교 MT로 붐빈다. 곤이 일하는 곳은 1층을 간이 슈퍼마켓으로 썼으며 2, 3층에 민박을 운영하는 가게였다. 사흘 전 가게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들어와 남은 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MT를 온 대학생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 젊은 여성 혼자 묵으러 왔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른 아침 고는 몰래 강에 들어갔다가 가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그 여성을 다시 마주쳤다. 해류라는 이름의 그녀는 물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나타난 곤에 대해 어떤 의혹이나 궁금증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시간 괜찮으면 주변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냐고 물었다. 곤은 그녀와 함께 강줄기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이때 바람이 강하게 불며 머리카락으로 덮고 있던 목덜미가 드러났다. 곤은 얼른 다시 감추려 했으나 서둘러 해류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감추지 마요, 곤.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뭐가 됐든 곤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엄마의 치료비를 위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날지도 모르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내 삶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홀가분한 몸으로 당분간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인어 남자를 알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강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손자도 못 알아보는 외할아버지를 두고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 자기가 있는 대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가 예정보다 거기 오래 머물게 된 건 그 외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이 나서 그 짧은 시간에 강아한테 일종의 동지의식 비슷한 걸 느꼈나 봐요. 거기 머무는 동안 강아는 당신과 보낸 짧지 않은 시간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강아는 당신이 떠나고 한참 지나 메시지로 강 사진을 받았는데 딱 봐도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웬 여자가 받아서 하는 말이 지나가던 남자애가 세상 다 산 것 같은 얼굴로 잠깐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더니 막상 통화는 안 하고 멀리하다 대고 사진을 찍더니 어디엔가 전송하다라는 거죠. 그 후로도 1년에 한 번쯤 사진이 전송되어 왔고, 그래서 강아는 옮겨간 지역과 그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두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무사히 잘 살고 있는 모양이니 그걸로 됐다 싶으면서도 자신이 왜 아직도 전화번호도 못 바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어째서 강아를 찾아가지 않고 가끔가다 한 번씩 사진만 보냈냐고 당신에게 묻지 않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다시는 오지 말라니까 그랬던 거지. 사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직접 찾아다닐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찾아서 알려야 했어요. 우리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강아가 내가 묵고 있던 여관에 왔을 때 나는 그냥 순수하게 강아 자체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깊이 잠들었고 금방은 깨어나지 않을 거야. 고작 길 건너편에 불과한 걸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둥 소리와 걷은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내내 그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기상청의 호우경보 안내와 함께 재난방송이 나오다
그마저도 전기가 잘못되었는지 끊어져 버렸죠. 이미 내가 묵던 여관은 1층이 거의 다 잠겼고 사람들은 5층에 올라가서 헬기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강아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그를 잡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삼류 영화처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야 했을까요? 정말이지 나는 그게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강아도 나한테 조금 있다 봐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주변이 정리되는 동안 나는 강아와 할아버지를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서 4개월을 더 있었죠. 그러다 문득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아프게 직시하는 대신 동화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강아는 할아버지를 무사히 찾았을 테지만 홍수에 떠내려 갔을 거라고. 만약 세상을 떠났다고 치면 두구의 시신은 물살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다 넓은 바다로 흘러갔을 거라고 말이에요. 강아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나니까 나를 구해준 당신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사진만 믿고 아직 있을지 또 다른 데로 떠나갔을지 모를 당신을 찾아온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용서를 빌러 온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당신의 유일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이제 당신이 남의 전화를 빌려다가 사진을 찍어 전송할 곳은 그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 정말 이 말만은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곤, 당신 이름 말이에요. 그거 강아가 지어준 거래요. 그는 막상 자기가 붙여놓고 부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장자에 나오는 북쪽 바다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의 이름이자 남쪽 바다로 가기 위해 변신하여 새가 되는 물고기의 이름, 곤. 그는 그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언제든 떠나버릴까봐 부르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곤, 왜 그래요? 잠깐만, 어디 가는 거예요? 8월, 바닷가로 한 가족이 피서를 왔다. 분홍 비치볼이 파도에 쓸려가 버렸고 그걸 주워오려다 소녀의 젤리 슬리퍼 한 짝도 떠내려갔다. 소녀는 이제 피서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울면서 수영복을 벗었다. 그때 텐트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났다. 밖에 나가보자 텐트 옆에 반쯤 바람 빠진 비치볼과 물풀이 한가득 엉킨 젤리 슬리퍼가 있었다. 소녀는 이것을 주워다 준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그리곤 옷이 젖어 미안하니 아빠 옷이라도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 아저씨는 자신은 원래 바다가 좋아서 물에 아주 들어가 사는 사람이라 괜찮다고 했다. 그러자 소녀는 왜 바다에 사느냐고 물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 이 말과 함께 그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소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아저씨의 젖은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날리는 순간 목과 귀 사이에 깊이 패여있는 상처를 보았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꼈던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 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